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8번째 팀이죠. 휴스턴 애스트로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패 트리오가 마침내 끝이 나고 우승 경쟁권에 있는 한 팀을 선택을 했는데 휴스턴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2024 시즌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승 73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를 차지하면서 4년 연속 지구 우승, 8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에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 7년 연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5월 12일까지 14승 25패 지구 최하위였었고 6월 말까지도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었죠. 그런데 6월 29일부터 48승 32패 아메리칸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승률 6할을 기록을 하면서 4년 연속 지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펜은 초반에 프레슬리와 헤이더가 그렇죠. 좀 부진하면서 좀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팀이었어요. 네, 역시나 야수진이 선전을 해줬고 불펜에서는 승리 기여도를 찾아보니까 2.0 전체 24위에 그치면서 불펜이 과제를 남겼던 시즌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FA 계약으로는 크리스찬 워커와 3년 6천만 달러 그리고 벤 게머를 오프 시즌 마지막쯤에 1년 120만 달러로 잡았어요. 트레이드 통해서 이삭 파레디스, 헤이든 웨스네스키, 캠 스미스 데리고 왔고요. 마이너 계약으로는 스티븐 오커트, 미겔 카스트로, 잭 쇼트, 루이스 기오르메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탈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렉스 브래그먼이 빠져나갔고 카일 터커도 트레이드로 팀을 빠져나갔고요. 켄달 그레이브먼, 기쿠치 유세이, 저스틴 벌랜더, 제이슨 헤이워드, 라이언 프레슬리, 테일러 퍼거슨, 헥터 네리스, 트레이 캐비지, 펜 머피, 세스 마르티네즈, 호세 얼키디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팀을 빠져나갔어요. FA도 그렇고 트레이드도 그렇고 웨이버를 통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시간이었죠.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좋습니다. 휴스턴이 기존 전력이 꽤 괜찮은 팀이긴 하지만 너무 이탈 선수가 많은 반면에 추가로 영입되는 선수가 너무 적었어요. FA로서 여전히 돈을 많이 안 쓰는 모습이었고 타선의 핵심인 터커와 브래그먼이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를 과연 워커와 파레데스로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고 지난 시즌 불안 요소였다고 할 수 있는 불펜에서도 영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데이나 브라운은 본인들의 로스터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프 시즌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C를 줬습니다. 워커를 데려온 건 플러스예요. 확실히 호세 아브레우나 이제 싱글턴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형 계약이 유력했던 터커라든지 눈높이가 높아진 브래그먼을 잡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브래그먼은 휴스턴이 첫 제안보다 상향 조정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다 보니까는 휴스턴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나름대로 대체 자원들을 잘 마련을 했는데 전력 보강보다는 전력 누수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또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C 플러스를 줬습니다. 사실은 저는 발데스의 연장 계약 소식만 들렸더라도 B를 갔을 것 같아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알투베가 리드오프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리사 파레데스, 요르단 알바레스, 크리스찬 워커, 야이너 디아스, 제레미 페냐, 체스 맥코믹, 벤 게멀, 제이크 마이어스가 예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팬그래프가 예상하고 있는 선발진은 자완 프렌 발데스가 1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고 헌터 브라운과 로넬 블랑코, 아리게티, 웨스네스키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펜 알아보면 조시 헤이더가 역시나 부동의 마무리 투수고요. 브라이언 아브레유, 케일러 스캇, 브라이언 킹, 케일러 모트가 불펜을 이루고 있어요. 휴스턴이 5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뉴코어입니다. 휴스턴이 그동안 스프링이라든지 코레아, 브랜틀리, 구리에 다 떠났어도 큰 문제가 없는 팀이었어요. 다른 주축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줬고 대체 선수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주면서 공백을 최소화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작년에 휴스턴이 지구 1위를 탈환했지만 이전의 강함과 비교했을 때 그 강함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게 포스트 시즌에서도 드러났던 시간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터커와 브래그먼이 작년에 도합 승리 기여도 8.3을 합작을 한 선수들인데 특히 브래그먼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의 실질적인 리더였잖아요. 결국 저는 휴스턴이 계속 그 위용을 이어가려면은 올해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레미 페냐라든지 맥코믹, 마이어스 이런 선수들의 고점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아서 걱정이거든요. 특히 페냐가 포스트 시즌에서 첫 해에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월드 시리즈 MVP, 챔피언십 MVP 차지하면서 선수는 좀 더 코리아에 준하는 선수로 클 것이다라고 봤는데 페냐가 계속 제자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잡보되어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더 심각한 게 휴스턴은 이 선수들을 긴장시키거나 밀어낼 만한 유망주들도 없어요. 작년에도 BA의 팝 랭킹이 29였는데
올해도 캠 스미스가 가세가 됐지만 역시나 29위. 지금 팜에서도 딱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유망주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터커와 브래거먼을 당장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올해는 좀 기존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나 유망주들의 성장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새로운 코어들이 나오는 발판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뎁스입니다. 휴스턴이 주축 선수들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에요. 타선에도 알투베, 파레디스, 알바레스, 워커, 디아스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은 리그 정상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진도 발데스와 헌터 브라운 원투펀치에 로넬 브랑코, 아리게티 그리고 웨스네스키 3, 4, 5선발도 이미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불펜도 조시 헤이더와 브라이언 어브레이유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알투베가 외야로 가지 않는다면은 맥코믹, 게멀, 마이어스가 외야를 봐야 되는데 외야가 상당히 허약한 모습이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뭐 제사, 제후 외야수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발진을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 12명을 기용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투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구 우승까지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오프 시즌에 저스틴 벌랜더와 기쿠치 유세이 또 빠져나가면서 선발진의 뎁스도 얇아졌고 5선발을 제외하면은 너무 부상 선수가 많거든요. 그 부상 선수들이 만약에 건강하게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선발진 뎁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이너 유망주 중에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이 콜튼 고든 그리고 라이언 구스토 이런 선수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낮은 팜 랭킹 속에서 선발진의 뎁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까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불펜진도 조시 헤이더와 브라이언 어브레이유를 제외하면은 너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라이언 프레슬리 빠져나가면서 팬그래프 예상 불펜에서 테일러 스캇, 브라이언 킹, 케일러 모트 말씀드렸는데 테일러 스캇 메이저리그 4시즌 뛰면서 114 3분의 2인 던진 게 고작이고 브라이언 킹은 지난 시즌 데뷔한 선수예요. 케일러 모트도 통산 이닝이 76과 3분의 1이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선, 선발, 불펜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뎁스가 많이 얇아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휴스턴이 최근에 계속 연속 지구 우승하면서 정규 시즌을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를 아는 팀이긴 하지만 이렇게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도 과연 162경기를 정상적으로 잘 치룰 수 있을지가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뎁스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뎁스가 두터워지려면은 그 뉴코어들이 일단 나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휴스턴이 올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득점 루트입니다.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휴스턴의 타선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타자들의 스타일이 밸런스가 잘 맞았다. 잘 치고 잘 나가고 불러들이고 잘 뛰고 정말 역할 분담이 딱딱 되는 그런 팀이었는데 올해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새롭게 추가된 핵심 두 선수가 워커와 파레데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선수 모두 30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인데 다이킨 파크를 홈으로 썼을 때는 더 많은 홈런이 기대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파레데스가 실제로 19개의 홈런을 쳤는데 다이킨 파크에서는 기대 홈런이 26개였습니다. 또 워커도 실제 홈런 26개보다는 다이킨 파크에서의 기대 홈런이 28개로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매 경기에서 홈런을 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모든 경기에서 다 안타 칠 수 없고 타격감이 항상 폭발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번트를 대거나 작전 야구를 하거나 이런 짜내기를 해야 되는 경기가 있을 텐데 그 짜내기 야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새롭게 추가되는 선수들은 거기에 적합한 유형이 아니고 알바네스나 야이너 디아스도 이 부분에서 능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디아스가 작년에 그라운드 병살타 리그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파레데스는 잡아당긴 타구의 비중이 50%가 넘는 전형적인 프리터인데 그래서 이게 작전 수행에도 능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작년에 휴스턴이 팀 타율 리그 1위였고 경기당 평균 4.6득점도 리그 4위였는데요.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 또 한 번 지구 우승을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전보다는 획일화된 타선이 과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크랙 비지오처럼입니다. 크랙 비지오? 크랙 비지오가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비지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맞으라고? 그건 아니고 포지션 변화잖아요. 원래 비지오가 포수로 시작해서 그쵸, 2루로 그쵸. 갔다가 네. 중견수 갔다가 다시 2루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호세 알투베가 좌익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세 알투베가
2011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이후에 휴스턴의 부동의 이루수로 활약을 했는데 이루수 수비만큼은 뭐 거의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2년부터 2024 시즌까지 디펜시브 런 세이브가 마이너스 41, 메이저리그 이루수 중 최하위였고 OAA도 마이너스 10으로 메이저리그 이루수 가운데 최하 9위였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그러면서 좌익수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브래그먼이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오면은 브래그먼에게 이루를 맡기고 알투베가 좌익수로 가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됐었는데 브래그먼은 보스턴으로 갔죠. 그렇지만 그래도 알투베가 좌익수로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를 하면서 좌익수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에스페다 감독도 알투베가 좌익수 수비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 공을 쫓는 모습도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구단에서도 이루수와 좌익수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시범 경기 때 출전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투베가 이루수 수비도 안 좋고 햄스트링도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뭐 지명타자나 좌익수로 나설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알바레스를 지명타자에 좀 더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알투베가 좌익수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크랙 비지오가 2003년에 제프 켄트가 영입이 되면서 이루수에서 중견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호세 알투베도 본인의 커리어나 팀을 위해서도 좌익수로 가는 게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뎁스 얘기하면서 휴스턴의 외야진이 정말 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야진들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도 알투베가 외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그래, 마이어스는 좀 불안해. 사실 마이어스는 타율 에버리지도 좀 떨어지는 그쵸. 선수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에서 주전으로 기용돼야 될 선수는 미리 말해서는 아니죠.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반등입니다. 반등해야 될 선수들이 꽤 있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 맥코믹이라고 봅니다. 2023 시즌만 하더라도 115경기를 뛰고 22개의 홈런 19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OPS도 0.842로 준수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터커의 이적으로 팀 스피드가 떨어진 올해 전적에서 맥코믹이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팀의 스피드를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휴스턴의 외야가 불안했다는 거는 이희영 위원이 앞서 계속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저도 맥코믹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맥코믹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맥코믹이 올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외야진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스윙을 더 리드미컬하게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확실히 작년에는 몸도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게 뻣뻣함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본인은 그게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스파다나 데이나 브라운 단장은 2년 전에 맥코믹이 공격 생산력을 보여주면은 가장 좋겠지만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발 우익수로 맥코믹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지만 만약 맥코믹이 안심하고 그 자리를 꼭 지킬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투수들 많잖아요 지금. 루이스 가르시아, 뭐 하비에르, 맥컬러스 주니어. 특히 맥컬러스는 팔꿈치 수술에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시리즈 이후 2년 동안 공을 던지지 못했으니까요. 최근에는 몸 상태가 좋고 스프링 캠프 동안에 불펜 피칭을 7차례 가지면서 라이브 피칭 이어가고 3월 정도에는 시범 경기 실전 등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하루 오래 빠져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2023년 5월에 토미 수술 받은 가르시아도 아직 복귀가 미정이라고 나오고 작년 6월에 토미 수술 받은 이제 하비에르도 후반기에는 돼야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올해 모습을 보여줘서 팀 전력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등을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서부의 지배자 물음표입니다. 느낌표가 아니네? 느낌표는 좀 힘들 것 지나갔네, 같아요. 네. 들어온 전력이 나간 전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래그먼과 터커가 지난 3시즌 동안 기록한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29.1인데 워커와 파레데스의 최근 3시즌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20.8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선수들을 대체하기에는 미비하고 다른 이제 선수들도 그렇게 보강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선수들을 잘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고요. 지구 경쟁하는 시애틀, 텍사스가 그나마 휴스턴만큼이나 이번 오프시즌도 좀 조용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휴스턴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압도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초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5월 9일까지 12승 24패 3할 3푼 3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브래그먼, 프레슬리 같은 투타의 확실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팀 분위기를 이끌면서 정규 시즌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수들이 없고 새로운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선수들이 초반에 어떻게 적응해서 팀 분위기에 빠르게 녹아드느냐가 휴스턴의 긴 정규 시즌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리더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지난 시즌처럼 부진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은 반등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치고 나가면서 압도적으로 서부 지구에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올 시즌도 지구 우승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별개로 에스파다 감독도 지난해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 주도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결과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선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전무해진 상황에서 에스파다 감독의 지도력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시 헤이더입니다. 헤이더 작년에 기록 너무 심했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로 온 시즌이었었는데 많은 경기를 소화했지만 월별로 롤러코스터를 탔죠. 원정 ERA가 2.84로 좋았던 반면에 홈 ERA가 4.58에 그친 것도 향후 4년을 더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 지표를 보니까 아예 망가진 건 아니었더라고요. 싱커의 구속이나 피안타율,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헛스윙률, 전체 헛스윙률도 40.5%로 높았더라고요. 부인당 타삼유수 13.31개로 엄청났었고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압박하는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피홈런이 늘어났고 잔루율이 낮아진 점, 또 허용했던 타구 속도나 하드히트 비중이 늘어난 점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타자와의 정면 승부를 그만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조시 헤이더가 전화를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와인드업을 하기 전에 잔동작을 없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투구 습관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타자에게 본인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면들을 많이 지우겠다 말을 했었고 여기에 또 잘 안 던졌던 체인지업을 더 자주 던지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이 변화가 잘 적용이 되면은 헤이더가 좀 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휴스턴이 이전보다는 지켜야 되는 야구가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헤이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선발진의 스펜서 아리게티입니다.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7승 13패 평균 자책점 4.53 그래도 준수하게 시즌을 잘했지. 마쳤어요. 네. 데뷔 첫 15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6.13 퀄리티 스타트가 딱 2경기밖에 없었는데 이후 14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도 3.08 퀄리티 스타트도 8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8월에 평균 자책점 1.95 이달의 신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베테랑 선발 투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여전히 선발진의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려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게티의 어깨가 올 시즌에 더욱더 무거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벌랜더 옆에 락커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벌랜더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요. 에스파다 감독 역시도 클럽하우스의 리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선수들과 이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보컬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공을 던졌다면은 올해는 내가 더 어떤 투수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프 시즌의 계획대로 잘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데스도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헌터 브라운과 함께 마운드를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가 아리게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어요. 아리게티 중계 몇 번 했거든요. 좋아요. 가진 무기가 좋은데 본인이 마운드 위에서 평정심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선발들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올해 좀 좋아지면은 아리게티는 충분히 2선발 이상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보고 있나 브래그먼 카이터커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스턴이 올해도 특정 선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핫코너 듀오 올스타 선발 출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프 시즌에 영입한 핵심 2명이 워커와 파레디스 3루와 1루를 보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통해서 올스타에 선정이 된다면 휴스턴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번째는 프레모 발데스와 알바레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답니다. 이건 이제 휴스턴이 올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고 인기가 있을 만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서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휴스턴 팬들이 정말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형 요즘에 최악의 시장 다 싫어해. 해당팀 팬들이. 크리스찬 워커에게서 호세 아브레이유의 향기가 난다입니다. 미쳤구나. 이러면은 1루 고민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 최악의 시나리오 고민을 많이 알아봐요. 고민 많이 하죠. 애틀랜타 되게 기대된다. 애틀랜타 할 게 많은데. 네. 특별히 3개 드릴게요. 애틀랜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14번째 팀이죠. 어슬레틱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저스와 하이삭스 중계 끝나고 올 만큼 프리뷰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네, 이창석 기자의 진심이 느껴지고요.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2023 시즌에 112패를 당한 것에 비하면 플러스 19승을 더하면서 탈꼴찌에 성공을 했던 애틀레틱스였어요. 우승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최하위도 면했고 후반기엔 5할 승률을 만들어냈잖아요. 또 저희가 시즌 중에 로렌스 버틀러 영상을 따로 찍을 정도로 새로운 스타도 탄생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시즌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브렌트 루커와 로렌스 버틀러가 좋은 활약을 했지만 기대했던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아직 더딘 상황이었고요. 불펜에서 메이슨 밀러 등장하긴 했지만 선발진에서는 아직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하네. 벌써 박하다. 네. 오프시즌 행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레틱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프시즌이었어요. FA 계약으로는 루이스 세베리노와 3년 6,700만 달러, 구단 역대 최고의 계약을 맺었고요. 호세르 클럽과 1년 1,000만 달러, 루이스 우리아스, TJ 맥팔랜드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트레이드 통해서 스프링스를 데리고 오면서 세베리노와 원투펀치를 결성하게끔 만들었고요. 룰5 드래프트로 노아 머독이라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팀을 리트란 선수로는 조 보일, 닉 앨런, 트레버 갓, 알렉스 우드, 로스 스트리플링, 스캇 알렉산더 등이 있는데 그리고 연장 계약을 통해서 브렌트 루커와 5년 6천만 달러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만 했던 시즌이었죠. 그동안 어슬레틱스가 수익 공유 기금이 막혀 있었는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올해 100%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사협약에서는 수익 공유 기금의 150% 이상을 팀 연봉으로 써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만 달러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돈을 썼다. 잘 썼다는 확신은 들진 않지만 어쨌든 모처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너무 낮은 등급은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B-로 매겼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창석 기자보다 후합니다. 웬만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점수를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B를 줬어요. A인 줄 알았어. 후하다. A까지는 주기 힘들고 스프링스 트레이드와 세베리노 영입을 통해서 선발진을 강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창석 기자가 잘 설명해 줬지만 없는 살림에도 돈을 많이 썼다는 점을 칭찬을 해주고 싶고 브렌트 루커도 연장 계약 금액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슬레틱스가 나름 괜찮은 무브를 오프시즌을 했다고 생각해서 B를 줬습니다. 저는 세베리노보다 더 윗등급의 투수를 데리고 왔으면 등급이 좋았을 텐데 사실 세베리노도 상위 순위에 들어있는 FA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B-준 거였었고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로렌스 버틀러, 2번에 브렌트 루커, JJ 블리데이, 세이 랭걸리어스, 타일러 소더스트론, 잭 갤로프, 세스 브라운, 지오 셸라, 제이콥 윌슨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돼요. 네, 예상 선발진은 우완 세베리노와 자완 스프링스가 원투펀치로 예상이 되고요. 시워스와 비도 미치 스펜스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밀러가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호세르 클럭, 타일러 퍼거슨, 미셸 오타네스, 딜런 플로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는 6화 원칙 특집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웨어리입니다. 어디서? 당연히 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웨스트 세크라멘토에 있는 서터에스 파크를 쓰게 됐죠. 샌프란시스코 트리플 A 팀과 동률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4,0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고 고정 좌석이 1,600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콜리세움하고 비교했을 때 홈플레이트에서 좌측 담장까지의 거리는 330피트로 같고 중월 담장은 콜리세움이 400피트, 서터에스 파크가 403피트입니다. 그런데 우측 담장까지의 거리가 훨씬 짧죠.
콜리세움이 330피트, 그리고 서터에스 파크가 325피트거든요. 지난 3년간의 파크 팩터를 보니까 콜리세움이 97이었어요. 투수 쪽이 좀 더 유리한 구장이죠. 파울 지역도 넓고 베이 에어리어의 쌀쌀한 날씨가 타구를 좀 더 갇히게 만든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수에게 유리했는데, 서터에스 파크는 중립 혹은 타자에게 좀 더 유리한 구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장별 타율을 봤어요. 트리플 A. 서터에스 파크에서의 타율이 트리플 A 구장들 중에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미러키의 퍼스트 호리즌 파크가 타율이 2할 2푼 3리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서터에스 파크가 2할 3푼 1이었어요. 여러모로 베일에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애슬레틱스 선수들이 얼마나 이 생소한 장소에 빨리 적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비슷한 관전 포인트인데 임시 거처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오클랜드를 거쳐서 라스베가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오클랜드인데, 라스베가스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3년 동안 세크라멘토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서터에스 파크가 원래는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코어스필드나 조지 스타인브레더 필드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지난 시즌에 PCL 구장의 파크 팩터를 찾아보니까 득점에서는 69, PCL 최저고요. 홈런이 71, 최저 2위입니다. 그리고 WOB 가중출루율에서도 86으로 PCL에서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PCL 구장 중에서는 상당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브렌트 루커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아닐 것이며, 2022년에 뛰어봤는데 후어스필드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오클랜드에서 뛰던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흥행면에 있어서도 지금 세크라멘토 지역 팬들이 애슬레틱스가 오는 거를 많이 반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티브 파넬리 세일즈 및 비즈니스 운영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은 현재 티켓 판매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고, 시즌 티켓이 이미 매진이 됐고 개별 티켓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81경기의 홈경기 중에 벌써 7경기가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트리플 A 팀이 아닌 메이저리그 팀이 와가지고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크라멘토 팬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애슬레틱스가 꾸준히 세크라멘토에서 성적을 내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 하면서 오클랜드에서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을지도 궁금해가지고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하우입니다. 어떻게죠? 네. 서터에스 파크가 아무리 중립 구장이고 PCL 구장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힘들었던 구장으로 불리고 있어도 저는 콜리세움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장에서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스일 감독도 이 변화에 맞춰서 구장에 적합한 모습을 선수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투수진의 헛스윙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오클랜드의 투수진의 헛스윙률이 많이 떨어졌죠. 투수진 헛스윙률 24%가 전체 네 번째로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록을 높여준 선수들이 떠났어요. 또 오스틴 애덤스, 조 보일, 얼셀, 데니 히메네스 지금 뭐 다 떠났죠. 헛스윙률이 떨어지면서 투수진의 구인과 탈삼진도 매우 적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서터에스 파크에서도 투수진들이 콜리세움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허용한 타구들도 플라이볼 비중이 높았어요. 40.2%로 전체 6번째로 높았는데, 서터에스 파크에서 어쨌든 공이 뜬다는 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타선은 이전보다는 장타를 노리는 식으로 접근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루커와 블리데이, 랭걸리어스, 버틀러 이런 선수들이 홈런이 늘어나는 게 애슬레틱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투타에서 서터에스 파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작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조력자입니다. 타선에는 브렌트 루커와 로렌스 버틀러 이 두 명의 확실한 원투펀치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성장을 해주면서 타선의 밸런스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JJ 블리데이가 2019년에 마이애미 전체 4순위로 지명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성적이 썩 좋지를 못하다가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20홈런 시즌을 만들어냈고, 조정득점 생산력도 120 기록을 하면서 나름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거든요. 지난 시즌에 볼넷률이 10.4%, 팀 내 200타석 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볼넷을 기록을 했던 선수이니만큼 타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출루율을 높여준다면 브렌트 루커 앞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잭 갤로프도 2023 시즌 데뷔하고 나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특히나 삼진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선수도 2023
시즌의 폼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일러 소더스트롬도 1루수로서 장타를 많이 기대했던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와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시즌 9월에 성적이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타선에는 이런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수진에서도 세베리노와 제프리 스프링스 원투펀치는 확실하게 갖춰놨어요. 그 뒤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JP 시어스와 함께 애슬레틱스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가 오스발도 비도 선수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 마지막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23이었고 피홈런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용 타구 속도가 85.6마일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만큼 약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PC의 구장인 서터힐스 파크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펜진에서도 메이슨 밀러 마무리를 제외하면 특출난 선수가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이 선수를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조력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조력자가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뜻이네. 아,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데려온 선수가 기존의 선수들을 많이 밀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추측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네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후입니다. 누가죠? 키플레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올해 누가 더 잘해줘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라스베가스 가서도 그렇겠지만 연고지 이전하고 세구장 개장하면 일단 잘 알려진 선수가 필요합니다. 흔히 그걸 이제 티켓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뉴욕에서 뛴 세베리노 잘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스프링스도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좌우 원투펀치가 결성이 됐잖아요. 두 선수가 스타일도 다르고 또 위닝팀에서 뛴 베테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투수들을 다 이끌어줄 리더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 온 만큼 새로운 스타들도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몇 년만 있다가 떠날 거긴 하지만 라스베가스 갈 때도 팀의 체급이 커지려면은 지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 스타들이 나와줘야 되고 젊은 선수들이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갤로프, 제이콥 윌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해줘야 되고, 버틀러가 작년에 보였던 브레이크아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시즌이 돼야겠죠. 투수진에서도 앞서 이영현이 설명했던 구위가 좀 비도가 잘해줘야 되고, 또 불펜의 오타니에스가 지금보다 이름을 더 알려줘야 애슬레티스가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5할입니다. 당장 애슬레틱스가 현실적으로 5할 승률을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지난 시즌 막판에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2022 시즌, 2023 시즌 연속 100패를 포함해서 202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307패를 당했는데 메이저리그 최다패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93패로 2023 시즌에 비하면 플러스 19승을 거뒀고 7월 이후에는 39승 37패 5할 1푼 3리로 메이저리그 공동 12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프시즌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렌트 루커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J 블리데이도 우리 팀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 셰이 랭걸리어스도 만약에 지난해처럼 올 시즌도 19승을 더할 수 있다면 충분히 와일드카드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수단 내에서 이번에 전력 보강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의욕이 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페코타 예상 승수를 보니까 71승 91패, 팬그래프는 76승 86패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형이 해? 아니요, 제가 안 했죠. 박한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과연 이러한 평가를 딛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돌풍의 모습을 이번 시즌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5할을 관전 포인트로 정해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브렌트 루커입니다. 작년에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145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9푼 3리 39개 홈런 112타점 OPS 0.927을 기록하면서 실버 슬러거를 수상을 했어요. 애슬레틱스 선수가 실버 슬러거를 수상한 게 2002년 에릭 차베스 이후 2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전 시즌에 슬라이더에 굉장한 약점을 보여줬는데 슬라이더 성적을 크게 끌어올린 게 주요했습니다. 한때는 트레이드 소문까지 끊이지 않았던 선수가 5년 6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받은 선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야수진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본인도 이거를 의식을 하면서 그 역할이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 애슬레틱스가 투자를 한 만큼 성적이 잘 나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관중동원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신들이 새로운 곳에 적응을 잘 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 라스베가스 팬들도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장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건 홈런이에요. 또 홈런을 가장 잘 칠 수 있는 타자는 루커겠죠. 루커가 요새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서터에스 파크에서 뛰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6게임 나서 홈런 2개를 쳤다고 하는데 루커가 애슬레틱스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어요. 제 키플레이어는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소개한 루커가 타선의 리더라면은 투수진의 리더는 세베리노라고 할 수 있겠죠. 3년에 6,700만 달러 팀 역대 최고액을 안겨주면서 세베리노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부터 2023 시즌까지 총 209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지난 시즌에 182이닝 소화하면서 부상에서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이 나와줬어요. 지난 시즌에 군인은 탈삼진이 8.0개 커리어 최저를 기록을 했지만 포심의 비중을 줄이고 싱커의 비중을 늘리면서 세베리노도 과거의 강속구 투수의 전형의 모습보다는 타자를 상대하는데 요령이 생긴 듯한 모습이었고요. 세베리노 본인도 젊은 시절에는 빠른 공으로 좀 윽박지르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는 경험이 쌓이면서 접근 방법을 바꾼 게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변화된 모습을 세베리노도 오클랜드의 젊은 투수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세이 감독도 세베리노의 경험과 리더십이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이스에 대한 책임감을 묻고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도 젊은 선수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양키스에서는 만년 유망주로서 3사 선발급으로 활약을 했던 세베리노였는데 이제는 정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수진을 잘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서터에스 파크가 어떤 구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타자보다는 투수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웃돈 주면서 데리고 온 투수가 세베리노입니다. 사실 세베리노의 몸값이 이 정도로 비쌀지는 모두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베리노도 본인이 이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해줘야 되고 애슬레틱스도 계속 투자를 하려면 첫 번째 투자가 결실을 맺어야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세베리노는 정말 올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데 5할 승률 달성입니다. 최고 시나리오 5할이야? 뭐 와일드카드까지는 좀 노릴 수 없죠. 박하다 박해 진짜. 오프시즌 등급 B 줬는데 5할 해라. 그 정도면 뭐 오클랜드 만족스럽죠. 나 진짜 애슬레타 최고 시나리오 기대된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매달 애슬레틱스 영상을 찍답니다. 애슬레틱스는 끊임없이 화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화제의 주인공이 되면서 저희가 영상을 안 찍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위치에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등 돌린 세크라멘토 민심입니다. 지금 현재 티켓이 잘 나가고 있지만 애슬레틱스가 세크라멘토 애슬레틱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슬레틱스로 그냥 그쵸,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흥행 돌풍이 이제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해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3년 뒤에는 떠나야 되는 그쵸. 팀이기 때문에 네. 세크라멘토에 계시는 분들이 구장을 찾으려면 정말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야구를 보러 오는 거죠. 아니면 야구를 되게 재밌게 하거나. 맞아요.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콜리세움의 저주가 시작된답니다. 집 떠나서 개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게 좋은 이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클랜드 팬들도 박수치면서 보내주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안 좋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오클랜드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콜리세움의 저주가 시작된다를 붙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17번째 팀이죠. LA 에인저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에인저스 언제 올라오는지 댓글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89패 당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더 떨어졌어요. 99패를 당했습니다. 2016년부터 9년 연속 루진 시즌 당하고 있고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하면서 현재 가장 길게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진행되고 있는 팀이에요. 오타니가 떠난 뒤에 첫 번째 시즌이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공백을 여실히 체감했습니다. 작년에 오타니가 기록한 승리 기여도가 9.1이었는데 에인저스 야수들의 전체 승리 기여도가 6.3이었어요. 그동안 오타니가 얼마나 투타에서 고군분투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었고요. 심지어 오타니가 다저스에서 월드 시즌 우승까지 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투타 모두에서 화이삭스와 콜로라도에 가려져서 그렇지 에인절스도 만만치 않게 메이저리그에서 최악의 팀이었고요.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역시 기쿠치 유세이가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트래비스 다노, 켄리 젠슨, 요한 몬카다, 케빈 뉴먼, 카일 핸드릭스를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로 애틀랜타에서 호르의 솔레어를 데리고 왔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스카 킹거리를 데려온 게 주요 영입이었습니다. 마이너 FA 계약으로는 시언 앤더슨, 욜머 산체스, 제이디 데이비스, 빅터 곤잘레스, 팀 앤더슨, 다코타 허드슨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요.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마이클 피터슨, 라이언 노다, 룰5 드래프트로 게런 맥다니엘스를 데려왔습니다. 팀을 나간 선수로는 패트릭 산도발이 대표적이고요. 맷 무어, 드루리, 필라, 스트릴랜드, 그리피 캐닝이 또 애틀랜타로 떠났습니다. 맷 타이슨은 컵스로 갔고요. 데이비스 다니엘은 애틀랜타로 왔고 케미 노젠버그는 키움으로 왔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좋습니다. 물론 기쿠치 유세이에게 3년 6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안겨주고 MLB 계약도 많이 따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선의 영입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에인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에인절스가 현재 물론 트라웃과 랜돈이 남아있지만 과연 이 팀이 달려야 되는 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좀 팀을 재정비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또 돈을 많이 쓰는 시간을 보냈어요. 뭔가 에인절스 행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돈을 쓰긴 했지만 아쉽다. C를 줬습니다. 뭐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초반에 동분서주했죠. 기코치에게 그 정도의 배팅을 한 건 정말 신선했습니다. 에인절스가 그동안 야수에게 오버페이를 하는 영입들이 있었는데 투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오아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트래비스 다노의 영입도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닝 주고 지명타작감이 솔레어 데리고 온 건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고요. 또 핸드릭스나 몬카다 등 반등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저도 C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마이크 트라웃, 레니포, 테일러 워드, 호르에 솔레어, 놀란 샤누엘, 로건 오아피, 요한 몬카다, 조 아델, 팀 앤더슨으로 구성이 돼요. 네토가 작년 9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개막전까지 준비가 안 된다고 하죠. 4월 중순에 돌아올 예정이라서 일단 선발 라인업엔 빠져 있고요. 예상 선발진 말씀드리면 기쿠치가 개막전 선발로 약점이 됐죠. 1선발 나오고요. 2선발로 소리아노, 타일러 앤더슨, 핸드릭스, 덴머스가 그 뒤를 바칩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켄리 젠슨이 마무리를 보고요. 벤 조이스, 브록 버크, 라이언 제퍼젠, 호세 키아다가 불펜을 이루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는 4대3 특집입니다. 에인절스 딱 4대3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엔젤스라고 하면 3대3인가요?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범 경기 첫 중계가 에인절스였어요. 그때 이제 워싱턴 감독이 오랜만에 부임을 했잖아요. 제가 워싱턴 감독의 그 당시에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베이스 러닝이었어요. 많이 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계 때 했던 멘트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뛰는 것도 그 팀의 특성하고 잘 맞아야 효과가 발휘되는 거지,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익숙하지가 않은데 무조건 많이 뛰라고 하는 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인절스는 지난해에는 뛰는 야구가 특화된 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인절스가 도루 성공률이 72.7%로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였습니다. 가장 많이 뛴 네토도 도루 성공률이 75%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조아델은 도루 16개를 하는 동안에 실패가 10번 있었습니다. 루산에서 추가 진루를 노리다가 아웃된 경우도 에인절스가 55번으로 전체 4번째로 많았었고요. 이 경우를 두고 워싱턴 감독은 더 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워싱턴 감독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엄스 감독 본인이 주루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뛰는 야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인절스의 현재 상황하고 안 맞았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움직여야 되는 방법을 본인이 견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로스터를 보면 스피드를 앞세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트라웃도 몸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고, 새로 합류한 몬카다나 솔레오도 스피드하고는 거리가 먼 선수들이니까요. 그러면 루산에서 너무 오버하는 거는 금물이기 때문에 가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민심 회복입니다. 타자성어예요? 타자성어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놀래요.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관전 포인트는 네. 네 글자는 아니고요. 지난 시즌에 론 워싱턴 감독의 부임 첫 해였는데 공수 최악의 모습 보이면서
에인절스가 성적이 더 떨어졌죠. 99패는 팀 역대 최다패 기록이었습니다. 홈 승률이 3할 9푼 5리였어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28위였고 홈 승률 팀 역대 최저 3위 시즌이었습니다. 홈 득실에서도 마이너스 86으로 메이저리그 28위에 불과하면서 에인절스가 홈팬들을 많이 실망을 시켰는데 2015 시즌부터 2019 시즌까지 평균 관중이 3만 7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평균 관중이 3만 1,000명 정도로 급감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에인절스가 흥행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디 애슬레틱에서 에인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 문항이 팀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전혀 자신 없다 50.7%, 별로 자신 없다 29.7%, 부정적 의견이 80%예요. 모레노 구단주의 경영평가 매우 나쁨 79.5%입니다. 그리고 페리 미나시안 단장에 대한 평가도 보통이 46%, 평균 이하가 26.6%인데 아무래도 페리 미나시안 단장에 대해서는 모레노 구단주의 개입이 너무 많다라고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레노 구단주가 팀을 매각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도 예스가 95.6%였습니다. 압도적이지 뭐. 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오프 시즌 평가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가 38.2%, 매우 나쁨이 20.2%, 99패 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팀처럼 움직였다라고 한 팬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모레노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이후에 팀 민심이 거의 최악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에인저스가 올 시즌에는 성적도 반등을 하면서 민심 회복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자자 상황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화 이목입니다. 랜돈이 갔죠. 웬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유력하고 ESPN 엘덴 곤잘레스는 은퇴 가능성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7년 2억 4,500만 달러 계약이 끝나는데 단축 시즌 제하면 제대로 된 시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로 의식도 역대 최악의 계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있으면 이제 괜히 속만 터지기 때문에 랜돈은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 찾아봐도 겨우 68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이 정도면 진짜 연봉 때문에 그냥 쓰는 거지 팀의 민폐인 수준이거든요. 일단 에인저스는 랜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몽카다를 영입을 했죠. 문제는 몽카다도 최근에 건강한 시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몽카다가 작년에 12경기, 재작년에 92게임, 2022년에도 104게임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했던 시즌이 2019년인데 그때는 랜돈이 더 잘했어요. 설령 몽카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올해 에인저스는 트라웃이 일단 건강하게 돌아오고 스프링캠에서 트라웃이 홈런을 쳤더라고요. 건강하면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솔레어도 타격감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라웃의 짝으로는 랜돈이 붙는 것보다는 솔레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붙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서야 된다는 복세에서 에인저스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초고속 데뷔입니다. 에인저스가 최근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을 정말 빨리 데뷔를 시키고 있어요. 페리 미나시안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드래프트 이후에 빠른 데뷔가 에인저스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드래프트 전체 10순위로 지명된 리드 덴머스도 그 다음에 8월에 바로 데뷔를 했고요. 체이스 실세스가 2021년 11라운드에 드래프트 됐는데 2022년 5월에 데뷔하면서 2021년 드래프트 중에 가장 빠른 데뷔였어요.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된 잭 네토도 2023년 4월에 바로 데뷔를 하면서 2022 드래프트 중에 가장 빠른 데뷔였고요. 2023년 드래프트된 놀란 샤누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바로 데뷔했습니다. 40일 후에 바로 데뷔를 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된 야수 역대 5위였어요. 그만큼 에인저스가 최근에 빠른 데뷔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팜랭킹의 향상이 안 되고 있죠. 2022 시즌 29위, 2023 시즌 25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28위였고 올 시즌에는 역시나 30위에 그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저스는 유망주들을 라이너리그에 오래 둘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도 지난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았던 크리스찬 무어를 바로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합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 출신으로 계약 통산 3할이 넘는 타율과 61홈런을 때려냈고 2024 시즌 대학에서 3할 7푼 5리에 34홈런 타격적인 재능을 보여줬던 무어였는데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데뷔를 하셔도 25경기에서 3할 4푼 7리 홈런 6개 20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막판에 무릎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지난 시즌 데뷔도 예상이 됐었던 무어였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메이저리그 승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고요. 론 워싱턴 감독도 굉장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 페리 미나시안 단장도 만약에
무어가 우리 팀을 더 나은 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마이너리그에 두지 않고 빠르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콜업될 가능성이 높고,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야지 신인왕을 차지했을 때 드래프트 지명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굳이 나중에 콜업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찬 무어도 에인절스 최근 기조에 맞춰서 초고속 데뷔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도박입니다, 사실. 네. 성공하면은 혁명인데 실패하면 폭망이에요. 진짜 유망주들을 최대한 빠르게 데뷔시키는 게 에인절스의 기조인 건 알겠는데, 저는 이 결과가 과연 에인절스의 봄을 불러올지가 궁금하네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예측 불허입니다. 올해 에인절스 전망 밝지 않죠. 팬그래프도 76승 86패로 지구 최하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페코다도 승률 4할 오픈 8리로 지구 4위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현지에서는 텍사스와 시애틀, 휴스턴의 3파전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정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에인절스가 놀랍겠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랜돈도 랜돈이지만 작년에 매우 안 좋았던 드루리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보이는 전력이나 뎁스가 두텁지 못한 건 사실인데, 에인절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앞서 이희영 위원이 소개를 했던 젊은 유망주들에게 정말 많은 실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아피라든지 잭 레토가 성장을 했고, 여기에 올해 지켜봐야 될 선수가 샤누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누엘이 오프시즌 동안 베스트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훈련을 가져가면서 파워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아피와 레토의 딜을 샤누엘이 따른다면 에인절스는 또 한 명의 확실한 메이저리그 주전 야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팀이 된다고 보거든요. 마운드에도 소리아노라든지 벤 조이스가 베테랑들의 조언을 받고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시애틀, 휴스턴, 텍사스를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 판을 뒤흔드는 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예측 불허를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방금 전 이창석 기자의 긍정적인 전망에 완전히 반대되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박하네. 과감한 결단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예상 순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올 시즌도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희박한 그쵸? 에인절스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즌 중에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선수 중에 트레이드 카드로 가치가 높은 테일러 워드, 루이스 에디포 타선에서, 그리고 투수진의 타일러 앤더슨 이런 선수들을 팀이 안 좋고 이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다면 빠르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를 얻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프 시즌에 영입을 한 솔레어, 몬카다 이런 선수들도 굳이 팀에 오래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팀 성적이 안 좋다면 빠르게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리드 덴머스, 조 아델, 미키 모니악, 아직까지 발전이 못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을 너무 미련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선수들의 자리를 마이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시즌에 오타니 마지막 시즌이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에인절스가 과감하게 바이어로 선언을 하면서 선수들을 데려왔잖아요. 지올리토, 레이날도 로페스, 다음 달에 다 내보냈는데. 그렇죠. 네. 그리치, CJ 크론 영입했다가 8월 말에 웨이버로 지올리토, 레이날도 로페즈, 클리브랜드로 보내버렸잖아요. 이러한 우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고 좀 더 과감한 선택으로 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랜돈을 지금 그냥 바로 DFA 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연봉료 나발이고.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마이애미가 리빌딩을 선언하다 보니까 마감 시한 이전부터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아마 올해 에인절스는 이희영 위원의 설명대로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면 5월이나 6월부터도 트레이드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기쿠치입니다. 오타니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타니의 선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워시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를 우리 팀의 4, 5선발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2, 3선발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다. 그는 우리 팀 투수진의 리더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쿠치는 9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에 포신 구속이 더 빨라졌고 브레이킹볼이나 체인지업도 장착을 하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지난 3년간 구회인단 탈삼진 수가 전체 5위였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400K 시즌 또 만들어냈습니다. 탈삼진 능력이 에인절스의 불안한 수비진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휴스턴에서는 슬라이더 다듬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잠재력을 깨운 상황이 됐는데, 관건은 기쿠치가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일선발의 무게감을 짊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에인저스는 오랜만에 투수에게 많은 금액 쓰면서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에인저스는 더 앞으로 투수에게 돈을 아끼면서 야수에게 치우친다는 부분에서 올해 기쿠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마이크 트라웃입니다. 원래 젊은 선수들 주로 키플레이어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네, 트라웃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2021년에 36경기, 2022년에 119경기, 2023 시즌 82경기, 지난 시즌에는 고작 29경기 뛰면서 2019년까지 전성기를 뛴 이후에 트라웃이 부상으로 계속해서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포함해서 남은 6시즌 동안 연봉 총액이 2억 달러가 넘는 선수입니다. 앞선 4시즌 동안의 출장 경기 수를 올해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리 미나시안 단장과 론 워싱턴 감독과 상의 후에 우익수로 포지션을 이동을 했어요. 중견수보다는 수비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몸 상태 유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익수로 데뷔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때 토리 헌터에게서 우익수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격 쪽에서도 예전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포심 상대 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포심 상대 타율이 2할 4푼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포심 상대 타율이 2할 9푼 6리였던 거에 비하면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을 반드시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오프 시즌에 MLB 네트워크에서 선수 탑백을 발표했잖아요. 트라웃이 39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트라웃의 이름값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순위죠. 근데 트라웃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트라웃이 올 시즌에는 부상을 딛고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라웃입니다. 중견수를 포기한 트라웃의 150경기 출장입니다. 저는 건강한 트라웃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트라웃이 또 한 번 MVP에 도전하는 시즌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라웃인데 통산 4번째 MVP를 수상한다입니다. 와, 이거는 장난 아닌데? 에인저스가 성적이 좋지 않은 근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에인저스 시나리오가 아니네? 에인저스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트라웃이라도 잘해라. 이렇게라도 그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민심 회복을 하려면 트라웃 MVP가 필요해요. 그렇지.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랜돈이 오아피아, 네토와 샤누엘에게 먹고 노는 법을 가르쳐준다. 제2의 랜돈, 제3의 랜돈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찔하네요 정말 진짜.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팀 최초의 100패 시즌입니다. 오프 시즌에 나름 영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게 에인저스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재미로 쓴 건데 100패 시즌 나는 이거 좀 위험하다고 봐요. 프리뷰 17번째 팀이죠. 에인저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인저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올해 에인저스의 팀 MVP는 트라웃일지 아니면 다른 선수일지, 어떤 선수를 예상하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뷰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0개 팀 프리뷰 18번째 팀이죠. 시애틀 메리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프리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개막 직전에는 끝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8월까지는 1위를 달렸던 시애틀이었는데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에는 휴스턴에게 1위를 내주고
울고 말았고요. 와일드카드에서도 마지막까지 분전을 해봤지만 한 경기 차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러웠죠. 포스트 시즌 진출 한을 풀었는데 다시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8월 12일까지 지구 선두를 사수했는데 9월 4일에는 5할 승률이 무너지면서 동력을 잃었죠. 그 이후에 16승 7패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 경기 차로 와일드카드 이제 4위가 됐죠. 타선에서는 역시나 정확도와 삼진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됐고요. 결국에는 브렌트 브라운 타격 코디네이터가 5월에 해임이 됐고 스캇 서비스 감독이 해임이 되면서 제러트 하트 타격 코치도 같이 해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선발진은 뭐 리그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불펜진의 성적은 좀 아쉬웠어요. 투타 양극화가 더 심해진 시즌이었었고 불펜진의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력이 반감된 시즌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도 오프시즌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팀이었어요. 제리 디포토 사장이 FA로 데려오는 건 쉽지 않고 트레이드를 많이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트레이드에 대한 움직임도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심지어 저스틴 터너가 시애틀의 수뇌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까지 토로했던 오프시즌이었죠. FA 계약으로는 도노반 솔라노와 호르에 폴랑코 내야수 2명을 영입을 했고요.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세스 마르티네즈,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드류 포머런츠, 로디 텔레스, 트레버가, 네프탈리 펠리스, 후지나미 신타로, 조시 플레밍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마이너 계약에서 쏠쏠한 선수들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오스틴 셀턴이라든지 마스트로보니, 블레이크 헌트 등이 있었고요. 이탈한 선수가 좀 더 커 보이긴 했습니다. 가르시아라든지 터너, 루이스 우리아스, JT 샤그와 샘 해거티, 오스틴 보스, 조시 로하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좋습니다. 네. 디포토 사장이 FA 계약을 거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A 영입 안 한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고 치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너무 아쉬웠어요. 루이스 카스티오나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선 보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명도 트레이드를 해내지 못했고요. 이번에 트레이드로 받아온 선수들이 전부 다 현금 트레이드, 국제계약금을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가지고 D를 줬습니다. 저도 D입니다. 네,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상 가졌는데 솔라노 한 명으로는 많이 아쉽죠. 솔라노가 준수한 타자긴 하지만 커리어도 그렇고 37세 나이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 공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펜진의 충원도 필요했다고 보는데 데리고 온 선수들이 기대를 충족할지는 또 의문이고요. 오프 시즌을 조용히 보낼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조용하게 보내서 높은 등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로블레스, 훌리오 로드리게스, 칼 랄리, 랜디 아루사레나, 루크 레일리, 미치 애니거, JP 크로포드, 호르에 폴랑코, 딜런 무어가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도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로건 길포트와 카스티어가 원투펀치를 형성을 하고 있고 조지 커비,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언 우가 선발진을 채웁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은 안드레스 무뇨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콜린 스나이더, 그레고리 산토스, 트렌트 소튼, 테일러 소시도가 불펜을 이루게 돼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시애틀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일레라 시리즈 수비를 일랜다 시리즈를 차용을 해서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공격으로 일레라입니다. 시애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2023년 경기당 평균 득점이 4.68 득점이었었는데 지난해는 4.17 득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팀 타율 2할이 푼 사리는 화이삭스가 없었다면 리그 최하였었고요. 주자가 있을 때 팀 타율이 전체 세 번째로 나쁘다 보니까 리그에서 잔루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장 잔루가 많았던 팀이 양키스였는데 양키스는 점수를 그만큼 충분히 뽑았던 반면에 시애틀은 답답한 공격들의 연속이었었고요. 잠시 타일 코치를 맡았던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공격 총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타일 코치로 케빈 사이처가 부임했어요. 사이처는 애틀랜타에서 10년 동안 타일 코치를 한 인물이죠. 사이처가 오면서 에드가 마르티네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의 타격 지론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애틀은 지난해 올드스쿨 타격관을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장 중앙을 활용하고 포신 페스티벌을 노리면서 투수에 따라서
특정 존을 공략하는 접근법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드스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좀 간단 명료하게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브렌트 브라운 코치의 주문이 너무 복잡했다는 증언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신 트렌드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이처와 함께 타격 코치 보좌로 온 인물이 바비 마가야네스 코치인데 이 코치가 메카닉이나 운동력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식으로 가면서 시애틀의 공격력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의 공격력을 가로막는 게 T-모빌 파크도 있잖아요. 구장 규격을 떠나서 쌀쌀한 날씨도 타자들의 타격을 방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타자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타석에서의 시야가 방해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오스카도 그랬고 에드가 마르티네스도 좀 더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T-모빌 파크가 개폐식 본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 구장을 감싸는 구장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의 어떤 기온이나 기후가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구장에서의 해법을 찾아내야만 시애틀의 공격력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원정 공포증 극복입니다. 지난 시즌의 홈 승률이 6할올이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였어요. 하지만 원정 승률은 4할 4푼 4리 22위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의 승률 차이가 무려 1할 6푼 1리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거였어요. 타선의 성적을 보면 홈에서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3, 원정에서는 104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투수진입니다. T-모바일 파크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투수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홈구장에서만 잘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요 투수들의 홈 원정 평균 자책점을 보면은 브라이스 밀러가 홈에서 1.96, 원정에서 4.07, 브라이스 우 2.47, 3.29, 로건 길버트 2.49, 3.94, 조지 커비도 3.06, 3.89고요. 안드레스 무뇨스가 홈에서 0.28이거든요. 원정에서 4.28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이렇게 크게 기복을 보인다는 점도 시애틀의 불펜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새 시즌의 T-모빌 파크의 파크 팩터가 91, 메이저리그 최하위거든요. 최근 4시즌 홈 평균 자책점도 3.36, 메이저리그 3위. 하지만 원정에서는 4.22, 메이저리그 13위에 그쳤거든요. 타선에서는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안 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투수진에서 원정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시애틀도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무기로 일례랍니다. 시애틀 투수진은 부상만 없다면 올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해요. 피츠버그 소개할 때 저희가 젊은 투수진들은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투수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애틀도 그에 못지않게 젊은 투수들이 오히려 완성도가 더 높게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시애틀 투수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길버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구종을 추가를 하면서 본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도 길버트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듭니다. 길버트가 지금 더 각이 큰 커브를 연마 중인데 이 커브로 인해서 탈삼진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브라이스 밀러도 좀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커터를 다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데스 무녀스도 체인지업을 새로운 무기로 꺼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정상 궤도에 있는 투수들이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무기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고요. 젊은 투수들이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또 발전을 깨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애틀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팀이고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무기를 바탕으로 했지만 시애틀의 마운드의 진짜 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나온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올해도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만 봤을 때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야 강화 성공 물음표입니다. 아, 물음표예요? 물음표입니다. 아, 네. 지난 시즌에 내야진 포수를 제외한 타격 성적을 보면은 타율 29위, 출루율 22, 장타율 26위, 홈런 19위, 조정 득점 생산력 정확하게 100으로 16위였습니다. 파워를 담당해줘야 되는 코너 내야수들의 성적을 보면 타율 25위, 출루율 17위, 장타율 22위에 그쳤고요. 홈런도 23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104에 고작 그쳤어요. 볼넷을 얻어내는 것을 제외하면은 내야진이 타선에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지 못했던 게 지난해 내야진의 OAA 성적이 마이너스 15로 메이저리그 22위에 불과했습니다. 공수 모두에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내야진인데 올 시즌도 딱히 외부에서의 큰 영입이 없다 보니까 내야진이 강화가 됐을까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난 시즌 외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있던 루크 레일리가 1루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루수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 시즌 20홈런 이상을 때려냈고 조정 득점 생산력도 129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크 레일리인데 1루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수비에서의 부담을 덜고 공격 쪽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전형적인 우투수 상대의 강점이 있는 다타자잖아요. 그렇죠. 좌투 상대로 약점이 있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노반 솔라노라는 베테랑 선수를 데려왔는데 우타자로서 좌투수들을 공략을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2루수에는 주전으로 딜런 무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댄 윌슨 감독은 딜런 무어를 굳이 2루수에 국한돼서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에서 올라오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2루를 메워줘야 돼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라이언 블리스라던가 리오 리바스, 시애틀 넘버 2 유망주인 콜 영도 지난 시즌 더블A까지 뛰었는데 시범 경기 성적이 좋다면 개막전 로스터 합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선수들이 2루에서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과 부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JP 크로포드도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2023 시즌 시작하기 전에 드라이브 라인 베이스볼을 방문해서 JP 크로포드가 성적을 급반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도 드라이브 라인을 한번 또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3루로 호르헤 폴랑코가 포지션을 옮기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폴랑코가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 타석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프 시즌에 수술을 통해서 무릎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밸런스가 타격 쪽에서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성적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야 쪽에 솔라노, 폴랑코 이 두 명의 선수가 영입이 된 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영입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야를 꾸려나가야 되는 시애틀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유망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야를 관전 포인트로 꼽아봤어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감독으로 일레 까입니다. 일레 나는 아닙니다. 일레 까. 작년에 스카 서비스가 경질되고 감독으로 올라선 인물이 댄 윌슨이죠. 메이저리그에서 14년 중에 12년을 시애틀에서 뛰었었고 그 당시에 포수로서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제외하면은 시애틀이 4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있었는데 다 윌슨이 있을 때 진출했던 거였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애틀 명예 전당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작년에 서비스 후임으로 시애틀을 맡은 뒤로 괜찮은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애틀이 댄 윌슨이 지휘봉을 잡은 뒤 첫 경기에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었고 34게임에서 21승 13패를 따냈고 경기당 평균 득점 또 팀 ERA가 더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윌슨이 했던 말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팀 운영을 바꾸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메인 이닝에 집중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윌슨이 원래 시애틀에 살아서 오프시즌 때도 구장에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전 포수인 칼 랄리하고는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운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윌슨은 모든 걸 다 팀 중심으로 맞추는 부분이 선수단 코치들이 다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애틀은 올해도 아마 정석대로 많은 점수를 뽑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승리에 필요한 점수와 지키는 야구가 병행이 돼야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야구가 나오려면 감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물론 지난해 34게임 때 보여준 바가 있지만 풀타임 시즌에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뒷문입니다. 지난 시즌에 선발의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였어요. 하지만 불펜의 승리 기여도는 26위에 불과했습니다. 세이브 성공률이 60.7%, 메이저리그 23위였고요. 승계주자 실점률도 39%, 메이저리그 최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불펜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던 시애틀이거든요. 지난 시즌 첫 풀타임 시즌을 마무리로서 치렀던 안드레스 무뇨스도 9이닝당 피홈런이 커리어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고 제구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 자책점은 2점대로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무뇨스와 짝을 이뤄줄 셋업맨도 딱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무뇨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무뇨스가 22세이브를 거뒀는데 그중에 멀티이닝 세이브가 7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최다인데 공동 최다
타자 1위인 선수가 로버트 수아레스거든요. 로버트 수아레스는 36세이브를 거뒀으니까 멀티이닝 세이브의 비중이 무뇨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무뇨스에 대한 부담이 컸던 시애틀 불펜인데 올 시즌도 지금 오프시즌 영입을 보면 FA 계약으로는 한 명도 없었고 주로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불펜진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 두 명이 맷 브래시와 잭슨 코아입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가 구위도 상당히 좋죠. 브래시는 90마일 후반대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엄청난 선수고요. 잭슨 코아도 90마일 중후반대의 빠른 공을 던지면서 체인지업 슬라이더 던지고 단순히 셋업뿐 아니라 롱맨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애틀 불펜에서 마당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시즌 초반에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무뇨스와 함께 뒷문을 책임져 줘야지 선발진과 불펜진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뒷문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뒷문이 중요한데 결국엔 이 불펜 조립을 잘해야 되는 건 감독이잖아요. 아, 그렇죠. 윌슨 감독이 이 불펜 파악을 잘 못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당연히 없는데 팀만큼 중요한 선수가 있다면 훌리오 로드리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20개의 홈런과 24개의 도로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20-20을 기록을 했잖아요. 하지만 장타율이 감소하면서 OPS가 0.7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애틀이 가장 아쉬웠던 구간이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6승 14패로 내리막길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로드리게스도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로드리게스가 18게임 나와서 타율이 2할 3푼 1리, OPS가 0.69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불타오르면서 시애틀의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올해도 로드리게스가 팀이 좋지 않을 때 너무 본인 또 흐름에 맞춰서 좋지 않으면은 동반 상승이 힘들다고 봐요. 로드리게스 정도의 주축 선수라면은 시애틀이 조금 떨어질 때 시애틀이 덜 떨어지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부족했고 올해는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로드리게스가 작년에 득점권 타율이 2할 6푼 4리, OPS가 0.67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의 성적도 원정에서의 성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해서 진짜 시애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시즌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랜디 아로사르나입니다. 아, 중요하지.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함께 외야를 책임져 줘야 되는 선수죠. 지난 시즌 중반에 포스터 시즌을 노리는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되어서 왔는데 시애틀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4경기 동안에 2할 3푼 1리밖에 치지를 못했고 홈런 딱 5개 쳤습니다. 비록 4년 연속 20-20을 달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 성적이 아쉬웠던 아로사르나였는데 시애틀 입단 이후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템파베이에서 오래 뛰다 보니까 템파베이 플로리다에 있고 시애틀은 또 워싱턴주에 있으면서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에 20홈런을 때려내고 나서 텍사스전이었는데 빈볼 시비가 있었거든요. 시애틀의 동료 선수들이 아로사레나를 위해 뛰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팀에 이제 내가 동화가 됐구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됐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싸우는 걸로 느끼네. 동료애를 느낀 거죠. 네. 싸우는 걸로 느끼네. 그러면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 시애틀 선수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고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를 하면서 훌리오 로드리게스, 빅터 로블레스, 외야를 이루는 선수들과 함께 염색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시애틀에 좀 더 적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해 아로사레나가 데뷔 이후에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가지를 못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아로사레나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잖아요. 템파베이와 시애틀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뛰다 보니까 아로사레나의 성적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시애틀이 성적이 좋게 나온다면 아로사레나의 성적도 더불어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검증된 빅게임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이 포스트 시즌만 간다면 아로사레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 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저희 둘 다 투수진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그렇죠. 네. 타선이 문제다 보니까 둘 다 타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로사레나도 그렇고 로드리게스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 팔아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얼마나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애틀이 핵타선을 구축한답니다. 훌리오뿐만 아니라 랄리, 아로사레나 여기에 JP 크로포드까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공격이 폭발력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통산 첫 월드 시리즈 진출입니다. 오, 세네. 저는 투수진은 이미 뭐 최정상급이라고 가기만 된다. 그러면 그렇죠. 타선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투수진의 힘으로 충분히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저는 시애틀 프리뷰나 중계를 할 때마다 뭔가 좀 짠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같네. 아니, 롯데도 일단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가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발진마저 무너진답니다. 아마 시애틀의 최후의 보루가 선발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팀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경기 차입니다. 2023 시즌에도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고 한 끗 차이? 네,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갔거든요. 올 시즌마저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간다면 정말 단체로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이희경 위원이 좀 이런 거 즐깁니다. 아,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이상한 취향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4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2023년 우승을 했던 팀인데 지난해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면 2023 시즌에 창단 첫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5할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던 텍사스였어요. 부상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죠. 선발 투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버티는지가 관건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올스타전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렸는데 3명이 출전하긴 했지만 성적도 좋지 않았고 3명 다 교체 출장이었기 때문에 흥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네이선 이볼디와 3년 7,500만 달러 다시 계약을 했고요. 제이콥 웹, 호비 밀러, 카일 히가시오카, 루이스 쿠르벨로라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작 피더슨과도 계약을 했고 크리스 마틴도 데리고 왔고요. 루크 잭슨은 왜 뺍니까? 네. 네, 루크 잭슨도 있고 시온 암스트롱도 있습니다.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이크 버거를 데리고 오면서 팀의 파워를 보강했고요. 로버트 가르시아와 메이스 몰리나도 영입을 했습니다.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맥 셔저, 커비 에이츠, 앤드류 히니, 나다니엘 로우, 칼슨 켈리, 호세르 클럭, 맷 더피, 트래비스 잔코스키, 데이빗 로버슨, 앤드류 체이핀 이런 선수들이 팀을 빠져나갔어요.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과제가 분명했죠. 선발 투수와 불펜을 정비를 해야 되고 공격력을 상승하는 게 텍사스의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볼디를 잔류시켰고 불펜 투수들도 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치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눈에 보였었고요. 텍사스가 지난해 지명타자 OPS가 가장 떨어졌던 팀이었는데 그 OPS를 높여줄 수 있는 피더슨이나 버거를 데리고 온 것도 뭐 팀의 개선점이었었고요.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B+를 매겼습니다. 오, 네. 꽤 후하네요. 저는 C를 줬습니다. 타선에 작 피더슨이나 제이크 버거 영입을 하면서 파워를 보강을 했고 히가시오카 영입하면서 조나 하임의 백업 포수로 포수 뎁스를 강화를 했는데 선발에 이볼디를 재계약한 거를 제외하면은 딱히 영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선발 보강이 없었고 불펜 계약이 다수 되긴 했지만 커비 에이츠 그리고 데이빗 로버슨 이런 주축 선수들을 메우기에는 이 선수들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등급이 비슷해진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갈 필요는 있었어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마커스 시미언, 2번에 코리 시거, 와이언 랭포드, 작 피더슨, 아돌리스 가르시아, 조시 영, 에반 카터, 제이크 버거, 조나 하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 보시면 네이선 이볼디와 타일러 만리가 원투펀치에 있고요. 잭 라이터와 로커가 3사 선발을 이루고 제이컵 디그롬이 5선발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크리스 마틴, 로버트 가르시아, 마크 처치, 루크 잭슨, 제이콥 웹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보치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보치 감독이 올해 3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번 겨울에 별다른 연장 계약 논의도 없었어요. 크리스 영 사장은 관련 질문에서 보치 감독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치 감독은 일단 눈앞의 시즌에 집중하겠다 뜻을 말하면서 보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보치 감독이 다음 달에 70살이 되십니다. 물론 에인저스의 워싱턴 감독이 73살이 앞두고 있는데 보치 감독도 적은 연세가
때가 아니고 또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 건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치 감독이 현재 통산 2171승입니다. 올해 6위 스파키 앤더슨까지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위 조토레 감독을 넘으려면은 156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해야 5위 토레 감독도 넘을 수가 있고요. 또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를 보더라도 한 번 더 추가해야 통산 5회가 되기 때문에 토레를 넘어설 수 있죠. 영예전당 입성은 확실시 되는 분이지만 그와 별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재계약 여부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치 감독이 샌프란시스코 때 유명했던 건 짝수의 왕조였잖아요. 항상 경연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계속 지휘봉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홀수 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게인 2023입니다. 우승이에요? 우승을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우승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타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23 시즌에는 타선의 전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전부 다 수치가 떨어졌죠. 타율도 아메리칸 리그 8위, 출루율 10위, 장타율 11위, 홈런도 9위, 득점도 8위까지 떨어졌고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이 채 되지 못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반에 얘기했던 타선의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호리 시거 같은 경우에도 부상이 있었고 에반 카터도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40경기 좀 넘게 뛰고 바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마커스 시미언은 2023 시즌에는 MVP 투표 3위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조정 득점 생산력이 채 100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돌리스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2023 시즌에 리그 홈런 2위를 기록했던 선수가 장타력이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수였던 조나 하임도 보치 감독이 크게 우려를 드러낼 정도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제이크 버거와 작 피더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파워를 보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선수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서 얘기했던 기존 선수들의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 영 사장도 우리가 2023년에 강력했던 이유는 엘리트 공격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퇴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현재 보유한 선수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마커스 시미언, 가르시아, 조나 하임, 에반 카터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와이언 랭포드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선수도 중심 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호리 시거도 올 시즌은 좀 150경기 이상 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게인 2023 얘기해봤습니다. 단순히 우승이 아니고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하두인 게 저는 보치 감독도 일단 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이나 감독 코칭 스태프가 다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 에이스입니다. 보치 감독의 힘은 불펜 운영에서 비롯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도 불펜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한 덕분에 짝수의 왕조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불펜 투수들을 기용하면서 그 묘수가 보치 감독의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때를 보면 불펜에 미들맨들이 있었어요. 2010년에 브라이언 윌슨을 비롯해서 산티아고 카시아, 하비에로 로페스, 서지오 로모, 제레미 아펠트가 보치 감독이 중용했던 투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아직까지 보치 감독이 확 믿을 만한 투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승을 했을 때도 불펜이 좋아서 우승을 했던 게 아니었죠. 심지어 후반기 때 불펜 ERA가 5.01로 전체 5번째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조시 스폴스를 포함해서 선발 투수들을 또 잘 조합한 덕분에 우승까지 갈 수가 있었죠. 올해 불펜 투수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이츠와 데이빗 로버슨 그리고 르클럭이 떠났지만 마틴카, 가르시아, 웹은 쏠쏠하게 또 쓸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불펜 에이스가 한 명, 두 명 정도 나와줘야 텍사스도 더 팀이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발 얘기인데요. 밴더빌트 듀오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 텍사스 선발진이 이닝 소화가 메이저리그 22위, 평균 자책점도 21위에 그쳤고 9이닝당 탈삼진도 8.17기로 메이저리그 20위에 그쳤습니다. 규정이닝 던진 선발 투수가 네이선 이볼디 딱 한 명, 170과 3분의 2이닝 던진 게 최다였어요. 제이콥 디그롬, 맥 셔저, 타일러 말리 주축 투수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로테이션 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텍사스였거든요. 올 시즌을 앞두고 네이선 이볼디가 재계약을 했고 제이콥 디그롬이 이제 본격적인 풀타임 복귀 시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선 이볼디가 올 시즌 35살의 나이고 제이콥 디그롬도 37살의 나이에 토미존 수술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즌이니만큼 이 두 선수 모두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거기다 타일러 말리도 시범 경기 기간에 팔뚝 통증으로 살짝 빠졌던 기간도 있었고요. 브래드포드와 존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너무 아파 다들. 네, 선발 투수들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텍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더빌트 듀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잭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체 2순위로 지명이 됐는데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뷔 9경기 3패 8.83으로 부진했거든요. 강력한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초반에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맷 페스타 팀 동료에게 킥 체인지업을 전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싱커도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포심을 피한 타율이 3할 오픈이었는데 새로 장착한 킥 체인지업과 싱커를 통해서 포심을 좀 더 위력적으로 구사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는 제구가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구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텍사스 선발진이기 때문에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커마라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빠른 공 구속도 잘 나왔고 슬라이더는 역시나 마이너 시절에도 메이저에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커마라커도 잭 라이터와 마찬가지로 선발 로테이션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세와 함께 부상이 많은 텍사스 선발진에서 이 두 선수가 자리를 잡아줘야지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즌에도 선발진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두 선수가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겠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안방 사수 혹은 경쟁입니다. 텍사스 창단 첫 우승에 크게 기여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조나하임입니다. 당시 포수 승리 기여도가 4.0으로 전체 5위였었고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 보여주면서 골드글러브 수상했고 투수들에게도 큰 힘을 실어준 포수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임이 너무 안 좋았죠. 개막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쳤을 때만 하더라도 출발이 정말 좋았었는데 전체적인 성적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프레이밍이나 도루 저지 그리고 리시버로서의 능력까지 나빠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승리 기여도도 마이너스까지 추락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023년에 손목을 다쳤던 부분이 여파가 좀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중에 장모님께서 누게릭병으로 돌아가셨고 여기에 그 2달 뒤에는 셋째 아이까지 태어났다고 합니다. 오롯이 야구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치 감독은 여전히 하임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포수 코치인 바비 윌슨 또 하임이 굉장히 건설적인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믿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텍사스가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히가시오카를 영입을 했고 터커 바나트와 체드 블락도 추가를 하면서 예비 자원들을 모아주긴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나 하임에게 어떻게 시사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치 감독이 본인도 포수 출신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도 버스터 포지라는 명포수를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감독이잖아요. 과연 텍사스의 안방이 보치 감독이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왔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벌떼 야구입니다. 이창석 기자가 관전 포인트 두 번째에서 불펜 에이스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이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벌떼 야구는? 물론 저는 좀 약간 반대 개념이죠. 다 양으로 때려박아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시즌 불펜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커비 에이츠, 데이빗 로버슨, 호세 르클럭이 전부 다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크리스 마틴, 로버트 가르시아, 루크 잭슨, 제이콥 웹, 호비 밀러, 션 암스트롱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불펜 뎁스를 굉장히 추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듯한 이번 오프 시즌의 모습이었거든요. 크리스 마틴이 이번 영입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베테랑 선수죠. 하지만 통산 세이브가 14개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마무리로 활약한 적은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로버트 가르시아예요. 로버트 가르시아가 9위도 꽤 괜찮고 지난 시즌의 평균 자책점이 4.22였긴 하지만 FIP만 보면은 2.38로 차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구의 질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선수고 제구도 좋고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좌투수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던진다 하면은 마무리로 올라갈 가능성도 꽤 높더라고 현지에서는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치 감독은 마무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지 예상으로는 마틴과 가르시아가 더블 스토퍼를 보고 루크 잭슨, 마크 처치 이런 선수들이 하이레버리지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크 처치 같은 경우에도 구위가 상당히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도 올 시즌에 경험을 좀 더 쌓으면 텍사스가 미래에 마무리 투수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보치 감독이 과거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도 불펜 운영을 통해서 월드 시리즈 우승 3번을 만들어냈는데 올 시즌도 확실한 마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보치 감독의 운영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텍사스식 벌떼야구가 성공할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롯데에는 김원중이 있는데 확실한 중심이 있죠. 텍사스는 아쉽겠네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작년에 제가 텍사스 프리뷰를 할 때도 키플레이어로 디그롬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는 디그롬이 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시즌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토미즈 수술에서 복귀해서 3게임 등판을 했죠. ERA 1.69를 기록을 했고 시범 경기에서도 첫 등판을 가지면서 2이닝 3K 퍼펙트를 승부해줬습니다. 건강하면 실력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 투수예요. 텍사스 선발진은 사실 컨텐더 전력으로 보기는 아쉽거든요. 이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가 디그롬이라고 봅니다. 디그롬이 에이스로서의 위용을 과시를 해야 모든 계획이 잘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텍사스가 디그롬을 5선발로 배치한 건 전략적이죠. 초반에 휴가식을 주면서 천천히 몸을 만들라는 배려입니다. 이관에서 보치 감독이 디그롬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라면 부상자 명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빌리 애플러 단장이 매치 시절 때 부상자 명단 등재를 악용하면서 자격 정지 징계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거론될 정도로 디그롬의 컨디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텍사스가 디그롬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는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디그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마커스 시미언입니다. 2023 시즌에 29개 홈런 100타점 그리고 WRC 플러스도 126 기록하면서 MVP 투표 3위를 기록을 했고 실버슬러거까지 수상을 했던 시미언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큰 부상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23개 홈런은 치긴 했지만 조정득점 생산력이 99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2023 시즌에 팀 1번 타순의 조정득점 생산력이 텍사스가 메이저리그 5위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2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시미언이 부진의 효과가 굉장히 컸고 팀 득점에서도 아메리칸 리그 1위였던 텍사스가 지난 시즌에는 18위까지 떨어졌어요. 텍사스 입단 후에 부동의 1번 타자 역할을 하고 있던 시미언이 이렇게 부진하면서 1번 타순이 약해지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심지어 타순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치 감독은 지난 시즌에 시미언의 출루율이 3할 1푼도 되지 못하다 보니까 1번 타순에서 빼고 중심 타자로서 출전을 시키면서 좀 더 시미언의 파워를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미언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옷은 1번 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번 타자에 대한 고집을 아직까지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미언도 올 시즌에는 단순히 타율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선구안도 회복을 하면서 출루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미언이 정말 철강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8년 이후에 시미언보다 많이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미언도 30대 중반으로 나가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영 사장도 올 시즌에는 시미언에게 조금 더 휴식을 주면서 꾸준하게 타격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미언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너무 무리해서 출전하기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출장 경기 수도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포지션에 두더라도 시미언은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또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홀수의 왕조는 존재했답니다. 보치 감독이 2025년 올해도 이제 우승을 차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장 계약까지 하면서 2027년까지 노래 본다는 거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게인 2023입니다. 똑같네요. 네, 네. 비슷합니다.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시즌이 마무리된답니다. 홍길동전인가요? 역시 옛날 사람 같았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게인 2023입니다. 되게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다니. 라인 맞춘 겁니까 지금? 네. 라인 맞추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프리뷰 24번째 팀이죠. 텍사스 레인저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텍사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